안녕하십니까. 레슨 19 시각경계와 충돌 회피 수업을 하게 된 25-4차반 조혜식입니다. 학습 목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CN 어보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할 거고요. 효과적인 비주얼 스캐닝 방법을 학습하고 또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이 비주얼 스캐닝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를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각경계에서 CN 어보이드랑 Limitations of Human Eye, 우리 눈의 제한 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캐닝 테크닉들을 알아볼 거고요. 에어크래프트 블라인드 스팟, 클리어링 프로시저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관제탑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관제탑 보신 적 있나요? 감스트. 관제탑에서는 이제 여기 항공기가 이륙하는 거를 관제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항공기가 이동하는 순서를 배정하기도 하고요. 항공기한테 다른 항공기가 어디 있다고 이제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상에 어떤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종사랑 소통하면서 안전한 운항을 돕는 게 이 관제기관입니다. 관제기관에서 관제사 모니터에는 이렇게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 항공기들을 관제사가 보고 충돌하지 않도록 이제 순서를 배정해주고 분리를 해주는 게 이 관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한테 주변에 어떤 항공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고도를 어떻게 이동하십시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관제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조종사 입장에서 관제사가 말을 다 해주니까 관제사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 말만 따르면 나는 절대 사고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왠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할 건데 먼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가용 과정에서 진행할 VFR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VFR은 우리말로 시계 비행 규칙입니다. 그럼 시계 비행 규칙에 앞서서 시계 비행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시계 비행은 우리가 항공기의 외부를 보면서 항공기의 자세의 변화랑 지형 지물을 보면서 항공기의 비행 상태를 결정하고 항법을 수행하는 게 시계 비행입니다. 즉 박도를 주로 해서 비행을 하는 게 시계 비행인 거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계기 비행이죠. 계기 비행에서는 항공기의 속도랑 방향 같은 것들을 내부의 계기에 의존해서 비행하는 거를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을 보고 비행하면 계기 비행, 밖을 보고 비행하면 시계 비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 비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계 비행 규칙은 이 시계 비행보다는 좀 더 법적이고 절차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 비행마다 이렇게 플라이 플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는 시계 비행을 한다고 명시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한다고는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관제기관에서 우리가 제출한 이 비행 계획서를 보고 아, 이 항공기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시계 비행 방식의 항공기한테서 기대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계 비행 항공기가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시계 비행 항공기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 책임 중에서 VFR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디션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무슨 조건이냐면 기상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VFR은 시계 비행이라고 했으니까 밖을 보면서 비행을 하는 게 기본인 건데요. 밖을 보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름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가시거리가 너무 짧은 곳에서 비행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은 이렇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기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 조종사 VFR 조종사들의 책임인 거고요. 그리고 분리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관제사의 말만 믿고 관제사의 말만 믿으면은 그것만 따르면 사고가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분리 책임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관제 공역을 나누어 놓은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B등급 공역에서는 모든 항공기한테 분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VFR 항공기니까 분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우리는 모든 항공기한테 분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분리를 받습니다. 네, 관제사들이 우리 모든 항공기들한테 이제 언제 어떻게 가세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은 그거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찰리 등급, 델타 등급, 에코 등급으로 등급이 조금씩 낮아질수록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들한테는 교통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B등급에서는 브라보 등급에서는 분리를 해줬는데 나머지 공역들에서는 시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교통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분리를 하는 책임이 관제사가 아니라 조종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관제사는 누구누구 항공기 12시 방향에 다른 항공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까지만 관제사의 책임인 겁니다. 교통 정보가 그런 거고 그거를 듣고 적절하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동을 하거나 고도를 변경하거나 회피를 하는 몫은 조종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관제사는 레이더를 보고 다른 항공기들이 있는 거를 찾았었죠. 근데 조종사는 항공기 안에 레이더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공기를 어떻게 찾을까요? 사실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See and avoid라고 되어 있죠. 되게 간단한데 우리는 육안으로 다른 항공기를 찾고 그 항공기를 보고 피하는 게 조종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민희준 학생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거 어색하다. 그래서 시계 비행 항공기들은 이렇게 분리 책임이 시계 비행 항공기들한테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비행 방식 항공기는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계기 비행 항공기들은 관제사들이 분리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앞에 햇빛 들어오면은 차양막이나 커튼 쳐놓고 앞에 하나도 안 보고 비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AIM에 보면은 Pilots operating IFR or VFR are required to observe and maneuver to avoid other aircraft라고 되어 있죠. 앞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 허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상 조건이 되는 한 날씨가 좋다면 IFR로 운항하든 VFR로 운항하든 우리는 항상 육안으로 밖에를 보고 항공기를 찾고 적절하게 회피하는 기동을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관제사분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R 항공기들도 항상 밖을 보고 이 CN 어보이드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CN 어보이드라는 게 이제 말은 되게 쉽습니다. 보고 피한다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쉽죠. 차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도로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차의 속도도 뭐 빨라봐야 100에서 과속 좀 하면은 130 이 정도까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항공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광활한 범위에서 고도도 각각 제각각이죠. 그리고 항공기가 달리는 속도는 운항하는 속도는 자동차보다 4배, 5배, 8배 이렇게까지도 빠르게 운항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 입장에서 자동차만큼 다른 항공기를 보고 피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종사 입장에서 이 See and Avoid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See and Avoid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See and Avoid는 단순하게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Limitations of Human Eye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눈의 제한사항을 이해하고 한계를 이해하고 시각적인 스캐닝 방법을 배워서 분리를 하는 게
이 C의 어보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순서가 이렇게 우리 눈의 한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스캐닝 테크닉을 배워보는 걸로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눈의 한계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눈의 이 한계, 제한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점, 시야가, 초점 조절.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 요인을 보기 위해서 눈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기 물체가 있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체에 맞고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맨 앞에 각막을 거치고요. 그리고 홍채에서는 이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홍채랑 이 수정체를 거칩니다. 수정체에서는 이제 수정체가 굵기가 변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를 거쳐서 이 망막 뒤쪽으로 상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망막을 자세하게 확대해 보면은 시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추세포라고 하고 하나는 간상세포라고 합니다. 원추세포랑 간상세포 다시 눈이랑 우리 사진기랑 비교하는 거를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보셨나요? 네. 보시면은 홍채는 빛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사진기에서 셔터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정체는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초점을 맞추는 게 사진기의 렌즈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렌즈에서는 여기 사진을 찍으면은 필름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상이 맺히는데 그 역할을 사람의 눈에 이 망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상이 맺히면은 시세포가 그 빛을 인식을 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시세포 우리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추세포 있죠. 그리고 간상세포 있다고 했습니다. 원추세포는 망막 중심부에 있으면서 중심실을 담당하고요. 간상세포는 망막 주변부에 있으면서 주변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원추세포는 밝은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주간에 쓰이고요. 간상세포는 약한 빛에 반응하니까 야간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낮 시간대고요. 낮 시간대에는 원추세포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시에 분포하니까 이 중심시 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원추세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야간에는 중심시 영역에 있는 원추세포 부분은 어둡네요 지금. 그리고 주변시가 오히려 더 밝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또 즉각적으로 적응한다는 특성이 있고 우리 밤에 암수능이라고 하죠. 야간세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눈의 제한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맹점인데요. 맹점은 시세포가 없어서 빛깔이나 색을 느끼지 못하는 암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포가 없고 상이 맺히지 않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이미 맹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여기 원추세포랑 간상세포들이 빛을 받아서 그 정보를 모아서 뇌로 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는 시세포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있죠. 근데 중앙 부분에는 시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세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빛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맹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맹점은 보시면은 우리 여기가 지금 원추세포가 있는 중심시 영역을 파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 이 중심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시세포가 모이는 부분에 맹점이 있다고 했죠. 여기랑 동공을 연결하면은 이 점선으로 된 게 맹점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들어가면은 이 눈에서는 물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이 맹점 때문에 불편했던 분 계신가요? 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맹점은 보통은 우리가 양눈을 다 뜨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한쪽 눈에서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하면서 평소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눈을 가리거나 하면은 한쪽 눈 시야가 제한이 되면서 이 맹점으로 물체가 들어가서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맹점을 한번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볼 텐데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이 X자를 쳐다보면은 어느 순간 비행기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움직이셔가지고 거리를 맞춰보시면 돼요. X가 안 보이게. 오른쪽을 가리고 X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오 진짜 보여. 안 보이나요? 왼쪽 오른쪽을 가리고 자리를 일어나서 이동해 진짜 보세요. 개한 이거 근데 안 보인 자리 지금 한 번만 찾아보자. 그래야 진짜 손 보여. 내가 수업 때 이거 여기다가 수업 때 이거 넣어줘요. 진짜 딱 저기만. 여기다가 완전 잘 보여. 눈 살짝 돌리면 바로. 오른쪽을 가린다. 어? 안 보여.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눈도 감아야 돼. 안 보여. 지금 저쪽 위치에서는 안 보이는데 한번 가까이 와서 이쪽에서 보시겠습니다. 내전에서. 그리고 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줘. 도와줘. 어 오 교수님들 안 보여. 어디 크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여기 검게 가려지지 않아? 오른쪽 그냥- 눈을 감고 여기만 쳐다보면 돼요. 항공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여? 다시. 여기 잘 보이네. 완전 잘 보여. 여기서는 잘 보여. 오케이. 안 보이는 거 같다. 그래서 특별히 저쪽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 맹점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맹점을 체험해 보셨고요. 이렇게 첫 번째 제한 사항이 맹점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은 시야 관리.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야가 이렇게 대략 200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200도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중심시로 보는 영역은 5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중심시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중심시 안에 있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 주변시에 있는 다른 물체들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힘을 풀고 평소처럼 편하게 보면은 이 주변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중심시로 보게 되면은 주변시의 시야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심시가 더 넓었다면 주변시로 봐야 했던 영역들까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시 범위가 좁다는 게 우리 시야각 두 번째 눈의 제한사항인 시야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점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수십 센티미터 앞에 계기 패널도 보고요. 고도랑 속도를 맞추려면 계기 패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외부의 산도 봐야 되고요. 구름이 어디 있는지 알고 피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을 할 때 보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영역은 수십 센티미터 앞에서 수십 너티칼 마일 앞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변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기껏해야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백 미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범위가 변하는데 비행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패널도 보고 바깥도 보고 패널도 보고 바깥도 보고 이런 것들의 반복을 하면은 초점을 바꿔줘야 되는데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초점을 바꾸는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눈의 제한사항입니다. 시간이 보통 1초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앞에를 보다가 멀리 봤을 때 바로 초점이 맞는 게 아니라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피로에 의한 영향이나 아니면 항공기 외부 불빛 같은 것들에 의해서 집중이 분산이 된다면 이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눈의 초점 조절과 관련한 한 가지 에러를 소개할 건데요. empty field myop이a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을 그냥 구름도 없는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멍해지는 경험을 한 분이 계실 겁니다. empty field myop이a는 이렇게 외부에 특별한 지형지물이나 사물이 없이 초점이 맞출 대상이 없을 때 눈의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냥 멍해지니까 초점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만약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맞아 있으면은 원래는 밖에 항공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초점이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항공기가 이렇게 흐릿한 배경화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항공기를 보고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초점에 의한 에러가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해결 방안은 그냥 눈 힘이 풀린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구름이나 지상 참조점처럼 좀 저명한 곳에 바라본다든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보면은 이제 눈의 근육이 풀리는 현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제한 요인 세 가지 연경현 학생이 말해볼까요? 맹점 네,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점. 초점, 그 초점을 조절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네, 시야각 조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주얼 스캐닝 테크닉을 배워야 한다라고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캐닝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낮이죠. 낮에는 이렇게 10도씩 우리가 분산을 해서 스캐닝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야각 설명을 할 때 중심시로 보는 영역은 몇 도 정도 된다고 했죠? 10도요. 10도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10도씩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도씩 영역을 끊고 여기를 이 한 영역을 스캔을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스캔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야의 끝 범위까지 가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비슷한데요. 이제 똑같이 10도씩 끊어놓고 이번에는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스캔하고 그다음 이렇게 스캔하고 쭉 끝까지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살짝 이제 영역을 밑으로 이동해서 스캔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간에는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면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한 영역당 시간을 최소 1초 정도 이상씩은 투자해서 봐줘야 됩니다. 여기 1초, 여기 1초, 여기 1초 최소 한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놓는데 여기는 빼놓고 스캔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시야의 모든 영역이 다 스캐닝 범위에 포함되게끔 적절히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간의 스캐닝 방법이 이렇게 10도씩 끊는다 라는 점을 설명했고요. 야간 스캐닝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항공기가 여기 있고 우리 중심시는 10도 정도 범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시 영역이기 때문에 야간 스캐닝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 먼 지점을 먼저 봄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2초에서 3초 정도에 걸쳐서 한 30도 정도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캔이 마쳐지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또 이렇게 3초 정도를 스캔을 하고요. 가까운 곳으로 와서 스캔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야간에 스캐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왜 주간이랑 야간이랑 스캐닝 방법이 다를까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원추세포랑 강상세포에 대해서 눈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원추세포는 우리 눈의 중심시에 있으면서 다시 우리 눈의 중심 부분에 있으면서 중심시를 담당한다고 했고요. 주간에 활성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밝은 빛에 가능하니까. 그리고 간상세포는 우리 눈 주변부에 있으면서 주변시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야간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간에는 이렇게 중심시 영역의 항공기가 더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중심시 영역이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빛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그 보려고 하는 지점은 오히려 안 보이고 주변부에 있는 물체가 더 잘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나이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심시가 한 10도 정도가 된다고 했죠. 10도는 이제 각도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300m에서는 이 중심시 범위에 탱크가 들어가서 탱크도 못 찾게 되죠. 900m가 넘어가면 비행기가 하나 들어가서 비행기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주간이랑 야간이랑 활성화되는 시각세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캐닝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스캐닝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오프 센터 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를 오프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야간에 착륙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물체 활주로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센터가 되죠. 그리고 오프 센터라고 했으니까 센터 주변 영역에다가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저기에다 초점 맞추고 저기에다 초점 맞추고 좌측에 초점 맞추고 우측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항공기가 움직여도 이 활주로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컨택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야간 스캐닝을 할 때 이렇게 30도 정도 범위를 스캔할 때 2초에서 3초 정도를 시간을 세라고 했었죠. 오프 센터 뷰잉도 마찬가지인데요. 2초에서 3초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초에서 3초를 넘어가면은 우리 눈에 로뎁신이라는 효소가 광학적인 평형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 물체 인식을 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2초에서 3초 정도 이상 가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스캐닝을 소개를 했는데 야간에 스캔을 해서 이제 항공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착각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리버서블 퍼스펙티브 일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야간에 멀어지는 물체가 있는데 우리 눈이 이거를 보고 착각을 해서 가까워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퍼스펙티브 일루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항공기에서는 이제 불빛이 나오고 있겠죠. 불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빛이 커지거나 밝아지거나 혹은 어두워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로 이 착각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빛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항공기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라이트를 냅니다. 네, 라이트 색깔이 어떻게 되죠? 자전거 네, 앞에 수업에서 굉장히 잘 배우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은 빨간색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은 초록색, 뒤쪽은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항공기를 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으면은 앞쪽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뒤쪽 꼬리날개에서 나오는 하얀색 별빛만 보이는 거니까 facing away,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기준으로 좌측에 청색이 보이고 우리 기준으로 우측에 빨간색이 보이면은 흰색이 안 보이면은 이 항공기가 정확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빛의 색깔을 가지고도 리버서블 퍼스펙티브 일루전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를 정확하게 보고 오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캐닝 잘 하셔서 이런 장면 볼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nhancing Visual Skills, 비주얼 스킬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비주얼 스캐닝 테크닉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겟의 범위랑 위치를 예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VFR 항공기니까 분리는 못 받더라도 교통 정보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제사분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1마일 앞에 1000피트 위에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야를 이제 스캔을 할 때 위쪽을 봐야 될까요? 아래쪽을 봐야 될까요? 위쪽이요. 아래쪽을 보면은 가보겠죠. 위쪽을 보면서 대충 저 위치쯤에 항공기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지점을 찾고 스캔을 시작해야 하고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면서 우리 초점을 리프레시 해줘야 됩니다. 자, 주간에는 1초, 야간에는 2, 3초 초점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1초 이상이라고 했나요? 이하라고 했나요? 이한. 이하 1초 이하라고 했나요? 1초. 1초, 최소 1초는 봐야 된다. 10도로 끊어진 영역마다 최소 1초는 봐야 된다. 그리고 야간에는 2초에서 3초인데 광학적 평형 상태 때문에 이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윈드실드를 깨끗이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윈드실드에 벌레 사체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스캐닝을 하다가 초점이 건너뛰고 이제 불연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하기 전에 윈드실드 너무 더러우면은 한 번씩 꼭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랑 원거리로 초점을 이동할 때 우리 아까 초점 조절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게 제한 사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좋으려면 이제 가까운 계기 패널에서 멀리 볼 때는 항공기 외부 부품 같은 데를 먼저 봄으로써 이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거치면은 스캔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캔 한번 실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항공기들이 나타날 건데요. 주간 스캐닝 배웠죠? 네. 10도씩 끊어가지고 구역마다 1초 이상 관찰해라 라는 거 배웠는데 스캐닝 방법 이용해서 항공기 몇 대가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4, 5, 7, 8, 9, 10.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연경현 학생 몇 개 찾으셨나요? 6개요. 6대 찾으셨나요? 그럴 때요. 아, 이거 24대. 그 화이트 카드 내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다 잘 찾으셨지만 우리 스캐닝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모난 박스가 나타날 거고요. 그 구역을 따라서 스캐닝을 중심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나타났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모두 정답은 양경 학생이 찾으신 대로 6대가 맞습니다. 이거 형이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어요. 오, 재밌다. 아, 형 만든 거예요? 그 아까 맹점도 형이 만들었어요? 죠 아, 그건 원래 있었어요. 저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행하시면은 구름이 없는 깨끗한 하늘이라고 해도 항공기를 찾는 게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스캐닝 오늘 배웠는데 잘 기억하시고 실제 비행에 적용하셔서 안전하게 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테크니크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에어크래프트 블라인드 스팟 설명하겠습니다. 네, 에어크래프트 블라인드 스팟인데 자동차에서 사각지대 들어보셨죠? 네. 여기 백미러가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구역이 사각지대잖아요. 비행기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비슷하게 존재해요. 우리 이렇게 날개가 위에 있는 항공기를 고익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익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 날개에 의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동체에 의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익기는 반대로 이제 아래쪽이 날개에 의해서 시야가 제한이 되겠죠. 동체에 의해서도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 항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서로 안 보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익기가 지금 이 저익기 바로 밑으로 온다고 해요. 그러면 서로 찾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들이 있다라는 거고,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쉘로우 에스턴을 하라고 합니다. 쉘로우 에스턴은 항공기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얕은 S자 모양으로 기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동을 하면서 찾거나 아니면은 by lifting the wing 이라고 되어 있죠. 날개를 들면서, 그럼 반대쪽 날개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항공기들을 한 번씩 클리어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타는 항공기는 고익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석에서 좌측을 봤을 때 대략 이런 뷰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시야가 제한적이죠. 밖에가 엄청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앞을 봤을 때는 잘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왼쪽 날개 위쪽에 다른 항공기가 있다라는 의심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왼쪽 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쪽 블라인드 스팟을 확인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에어크래프트 블라인드 스팟도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링 프로시저 설명하겠습니다. 클리어링 프로시저는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할 때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있는지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절차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직진 비행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다른 항공기들을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before takeoff로 되어 있죠. 이륙을 하기 직전인 거고요. 어프로치 에어리어를 스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활주로가 있으면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륙하는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활주로에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려고 접근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려고 접근 중인데 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들이 접근을 하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미리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베이스랑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뒤에 장주비행에서 장주비행 잠시 설명할 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임 앤 디센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좀 전에 고익기랑 저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했죠. 고익기는 위쪽으로 이런 사진처럼 저익기는 아래쪽으로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익기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는 시야가 열려 있지만 아래쪽은 잘 안 보이니까 하강을 할 때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강을 하기 전에 혹은 고익기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기 전에 쉘로우 뱅크를 넣어서 날개를 살짝 들어가지고 다른 항공기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이트 앤 레벨 플랫입니다. 우리가 순항 비행을 할 때도 방심하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클리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래픽 패턴인데요. 트래픽 패턴이 뭔지 아직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활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으면은 이제 항공기들이 시계 비행을 할 때 서로 안전하게 이륙이랑 착륙을 하도록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비행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걸 트래픽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측으로 이륙을 해서 여기를 어빈드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좌회전을 하죠. 좌선회를 하면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선회를 한 이 수직인 구간을 크로스윈드라고 부르고요. 크로스윈드에서 또 선회를 하면은 다운윈드 구간입니다. 보통은 바람이 항공기가 바람을 맞바람을 받고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있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어오니까 여기서는 어빈드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는 바람이 이제 뒤에서 불어오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운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간의 이름이 다운윈드입니다. 그리고 다운윈드에서 또 90도 선회를 한 이 구간, 여기를 베이스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이널 구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비폴 테이크업에서 어프로치 에어리어 베이스랑 파이널을 스캔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륙하기 전에 이쪽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베이스에 항공기가 있는지 보고 파이널에 항공기가 있는지 봐야 접근하는 항공기들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내가 활주로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4번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번에서는 고도를 강화하면서 장주를 진입하는 걸 지향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크로스윈드에서 선회를 하고 배풍을 받고 비행을 하는 구간을 다운윈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공항마다 이렇게 장주의 다운윈드에서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고도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비행장은 그게 몇 피트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장주 고도가
네. 장주고도가 저희가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피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지해야 될 고도가 1000피트인 거고요. 만약에 항공기가 밖에서 이 트래픽 패턴의 밖에서부터 들어온다고 할 때 2000피트에 있던 항공기가 1000피트로 강화하면서 나는 트래픽 패턴 딱 들어가면서 1000피트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항공기가 안 보일 수가 있겠죠. 크로스윈드 턴을 하고 있는 항공기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강화를 하고 1000피트가 되면은 이 장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45도 엔트리라고 되어 있죠. 항공기가 이 다운윈드의 45도 각도로 진입을 하는 것 역시 이 시각 경계를 잘 하기 위해서 설정된 절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래픽 at VOR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VOR도 여러분들이 아직 못 들어보셨을 텐데 VOR은 무선 항법 시설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할 때 전파를 보내면은 항공기에서 그 전파가 오는 곳으로 날아가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항공기도 이제 이렇게 서쪽에서 올 수가 있고요. 2번 항공기는 북쪽에서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3번 항공기는 남서쪽에서 VOR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VOR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VOR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고도가 다르면은 사실 괜찮겠지만 고도가 서로 같다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법 장비 주변에서 항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닝 오퍼레이션 할 때이고요. 우리가 훈련 기동을 하기 전에 기동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비행을 하고 있는 구역을 조금 불규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항공기가 있으면은 근접으로 날게 되거나 정말 심하면 충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오퍼레이션을 할 때 항상 주변을 클리어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콜아웃, 레프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선회를 우측으로 하기 전에는 좌측부터 해서 먼저 레프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롤인, 라이트로 하게 됩니다. 우리 비행장에서는 그래서 이 클리어링 프로시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역에 나가서 비행하시면 매 비행마다 매니버를 하실 거고요. 기동을 할 건데 그 전에 클리어링 턴을 수행할 겁니다. 기동을 하면은 이제 불규칙하게 공역을 비행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항공기가 있는지 찾는 절차인 거고요. 네, 이거를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90도 선회를 2번 하는 방법이 있고 180도 선회를 한 번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시각 스캐닝을 활용하여 안전한지 확인을 하라고 하죠. 이 1번 절차는 클리어링 턴을 위한 클리어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3번에도 스캔하며 주변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니버링을 위한 클리어링입니다. 네, 아무튼 시각 스캐닝을 활용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먼저 선회를 시작하고요. 30도 뱅크로 선회를 실시하고 자세가 안정이 되면 위쪽 어버브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벨로우 클리어 순으로 하고 이제 90도 지점에서 이 뱅크를 풀고 롤아웃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되고요. 여기 보면 4에서 6까지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우선회를 할 거니까 스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회 하기 전에 스캔은 레프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선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캐닝은 똑같이 이제 위쪽 아래쪽 오는 걸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도 선회를 2번을 하면은 비행 방향이 같고 180도 선회를 한 번 하면은 비행 방향이 반대로 되죠. 여러분들 비행하시면서 이제 공역을 관리하실 때 둘 중에 적절한 거를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클리어링 턴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선회할 거니까 라이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하고 선회를 이제 왼쪽으로 할 겁니다. 롤인 30도 뱅크 이스타블리시 되면은 자세 안정하고 어버브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빌로우 클리어를 해줍니다. 날개가 들렸으니까 고있게 블라인드 스팟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리고 90도 지점에서 이제 롤아웃해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우선 해야 되니까 랩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롤인 다시 30도 맞추고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을 스캔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도 우리가 클리어링 절차를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택시웨이인데 이 노란색 길에 따라서 우리가 항공기가 지상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길이 이렇게도 나 있고 이렇게도 나 있네요. 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항공기가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면서 이 교차로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방향에서 항공기가 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 클리어, 포워드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턴 레프트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활주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착륙을 항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겠죠. 그래서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어프로치 에어리어를 클리어해 주라고 했습니다. 베이스에 항공기가 있나? 이 위쪽 지역을 한번 스캔해 주고요. 파이널에 항공기가 있나? 스캔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활주로에 항공기 있는지 스캔하고 이제 이륙 클리어런스 받으면서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 경계를 실제로 실전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방금 설명했던 트래픽 패턴을 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있으면은 우리가 넘버를 부여받아요. 랜딩을 요청하면은 당신은 넘버 3번입니다. 라고 이제 타워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넘버 1, 2 항공기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앞쪽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찾으실 때 주간 스캐닝 적용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야간 블라인드 스팟의 위치는 중심시 전방 10도라고 했습니다. 원추세포가 활성화되는 그 영역이라고 했었죠. 한사대학교 클리어링 목록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90도 턴을 두 번 하든가 180도 턴을 한 번 하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네블라이트 색깔은 좌석, 우측, 미백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형 되게 스무스한데요? 졸린 상태.